런던 1815년 썬필드 저택의 아침 응접실은 광택을 낸 마호가니와 봄 햇살로 반짝였고 21살의 엘리너 윈터스는 자수틀에 몸을 굽히고 있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능숙하고 정확하게 바늘을 놀리고 있었다. 쾌활한 노란색 벽과 섬세한 꽃문의 가구는 그 우아한 공간 위에 수위처럼 드리워진 숨 막히는 분위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방 건너편에서는 에거서 윈터스 부인이 두 딸 세실리아와 베아트리스에게 법석을 떨며 그날 저녁 할로 백작 부인의 무도회를 준비하는 그들의 레이스를 조정하고 실크를 매만져주고 있었다. 엘리너가 참석 허락을 구하기 위해 용기를 내었을 때 에거서 부인은 차가운 눈으로 의붓딸을 쳐다보았고 그녀의 입술은 온기 없는 미소를 띄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정확성으로 엘리너의 평범한 얼굴과 불행한 흉터가 모두를 창피하게 할 뿐이며 사교계에는 흠있는 물건이 설 자리가 없다고 알렸다. 그 말들은 엘리너에게 물리적인 타격처럼 와 닿았다. 비록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5년 동안 수없이 다양한 형태로 그 말을 들어왔지만 말이다. 에드워드 윈터스 경은 친절하고 다정한 아버지였지만 그의 죽음으로 엘리너는 자신의 유산과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아름다움 때문에 자신을 경멸하는 계모의 손아귀에 완전히 놓이게 되었다. 고인이 된 윈터스 부인은 당대에 비할 데 없는 미인으로 칭송받았고 불과 3년 전에 윈터스 경과 결혼한 에거서 부인은 엘리너가 전임자의 살아있는 증표라는 사실을 용서할 수 없었다. 에거서 부인이 계속해서 자기 딸들을 준비시키는 동안 엘리너는 조용히 자수도구를 챙겨 방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꿀색의 갈색 곱슬머리가 앞으로 쏟아져 16살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던 화재로 생긴 흉터가 관자놀이에서 턱까지 길게 이어진 얼굴의 왼쪽을 가렸다. 그녀는 웅장한 저택을 지나이친 동쪽 별채로 향했는데 그녀의 방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그곳으로 옮겨졌다. 엘리너를 사교계에서 지우기 위한 체계적인 작전은 미묘하게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에거서 부인이 엘리너가 아버지를 제대로 애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다음에는 그녀의 건강, 흉터, 그리고 신경질적인 성향에 대한 우려가 뒤따랐다. 초대장은 가로채졌고 잠재적인 방문객들은 핑계로 돌려보내졌으며 점차 세상은 윈터스 경에게 딸이 있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엘리너는 빛바랜 푸른색 벽지와 돌보지 않은 동쪽 정원이 보이는 소박한 침실로 들어섰다. 이곳은 비록 편안한 가구와 많은 책이 있는 감옥이었지만 엄연한 감옥이었다. 에거서 부인이 그녀를 썬필드에 머물게 허락한 것은 오직 윈터스 경의 유언 조건 때문에 스캔들 없이 그녀를 완전히 쫓아내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대신 그녀는 더 교활한 처벌을 선택하여 의붓딸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형벌을 내렸다. 엘리너가 한때 어머니가 사랑으로 가꾸었던 무성한 장미 정원을 내다보며 이 반쪽짜리 삶, 잊히도록 조장된 세상의 변두리에서의 존재로부터 벗어날 길이 과연 있을지 궁금해했다. 지금이 바로 우리 채널을 구독할 최고의 순간입니다. 구독자 한 명 한 명이 우리를 1000명에 더 가깝게 만들어주며 이 이야기를 살아있게 하고 여러분께 계속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영상을 즐기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는 것은 언제나 놀랍습니다. 이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빛바랜 푸른색 벽지 너머 썬필드 저택에 사용되지 않는 동쪽 별차의 가장 깊숙한 구석에는 엘리너의 진정한 안식처인 이친 서재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윈터스 가문 조상들의 초상화가 칠해진 눈으로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오는 듯한 조용한 복도를 지나 빛바랜 테피스트리 뒤에 숨겨진 무거운 떡갈나무 문에 다다랐다. 그 서재는 분명 아버지의 개인적인 은신처였으며 그의 사후 손길이 닿지 않은 채 에거서 부인이 본관을 대대적으로 개조하는 동안 간과된 곳이었다. 오후에 햇살이 닿지 않은 높은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춤추는 먼지 티끌을 비추고
화려하게 회반죽을 바른 천장을 향해 뻗은 높은 책장에 황금빛을 던졌다. 방에서는 가죽 장정과 오래된 종이, 그리고 엘리너가 귀중한 책들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하는 삼나무 기름의 은은한 향이 났다. 그녀는 빛을 완벽하게 받을 수 있도록 놓인 낡은 가죽 의자로 경건하고 익숙하게 움직였다. 그곳에는 그녀의 귀환을 기다리는 책 더미가 있었다. 유행 그림과 가십 잡지를 탐독하는 의붓자매들과 달리 엘리너는 철학, 자연과학, 수학 서적에 몰두했는데, 이는 에거서 부인이 의붓딸의 비관습적인 교육 수준을 알았다면 경악했을 주제들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그녀의 지성을 장려했으며, 딸이 젊은 숙녀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소양에만 자신을 국한시킬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문고리가 부드럽게 딸깍하는 소리는 블레구드 부인의 도착을 알렸다. 그녀는 40년 넘게 윈터스 가문을 섬겨온 늙은 가정부로 저택에서 엘리너의 유일한 아군으로 남아 있었다. 은발의 부인은 관절염 앓는 손에도 불구하고 찻쟁반을 들고 있었는데, 숨겨진 서재를 애거서 부인에게 보고할지도 모를 젊은 하인을 보내는 대신 직접 계단을 올라온 것이었다. 엘리너가 쟁반을 내려놓는 것을 돕자 블레구드 부인은 옆 의자에 앉아 상인들과 방문한 하인들에게서 얻은 집안 소식과 사교계 가십을 의뢰 그렇듯 나누기 시작했다. 웨스트모어랜드 공자께서 5년간의 대륙 생활을 마치고 해외에서 돌아오셨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차를 저으며 낮은 목소리로 털어놓았다. 그분께 제안된 모든 혼처를 거절하고 계신다더군요. 해링턴 부인의 맏딸까지도요. 그 아가씨가 올 시즌 최고의 미인으로 꼽혔는데도 말이죠. 엘리너는 예의 바르지만 무관심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마음은 이미 공부하던 천체 수학 논문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웨스트모어랜드 공작처럼 강력하고 부유한 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행보는 그녀의 고립된 삶과는 거의 관련이 없었다. 그녀는 이 특정 가십이 어떻게 그녀의 조심스럽게 통제된 세계와 곧 교차하게 될지, 또는 런던의 모든 이름난 미녀를 거절한 그 남자가 머지않아 그녀가 운명으로 받아들인 조용한 체념을 뒤엎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다. 창백한 연보랏빛 새벽빛이 아침 안개를 뚫고 겨우 스며들기 시작했을 때 엘리너는 집을 빠져나왔고, 그녀의 심장은 일시적인 자유가 주는 익숙한 스릴로 빠르게 뛰었다. 애거서 부인과 그녀의 딸들이 실크 침대 커튼 뒤에서 깊이 잠든 고요한 시간에 훔친 이 고독한 승마는 엘리너가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는 유일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가장 낡은 승마복을 입고 있었다. 숲의 녹색울은 소매뿌리가 닳았지만 완벽하게 쓸만했고, 꿀색의 갈색 머리는 목덜미에서 간단한 매듭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가 마구간에 들어서자 아버지의 늙은 회색 거세마인 님버스가 부드럽게 히힝거리며 그녀를 맞이했고, 늙은 마부 토마스는 그들의 오랜 약속대로 그녀를 못 본 척했다. 곧 그녀는 영지숲을 질주했고, 시원한 봄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그녀의 갇힌 삶의 질식감을 일시적으로 몰아냈다. 안개는 고대 떡갈나무들 사이에 짙게 깔려 격식 있는 사회의 제약에서 벗어난 듯한 비현실적인 풍경을 만들어냈다. 아마도 이런 꿈같은 분위기 때문에 엘리너는 모퉁이를 너무 빨리 돌았고, 교차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다른 기수와 거의 충돌할 뻔했다. 두 말 모두 놀라 뒷발로 일어섰고, 엘리너는 그 낯선 이가 그의 웅장한 검은 종말을 능숙하게 제어하는 동안 간신히 안장에 앉아 있을 수 있었다. 그의 복장과 태도로 보아 틀림없이 신사임을 드러낸 그는 진심 어린 염려와 함께 사과했고, 그의 깊은 목소리는 해외에서 수년을 보냈음을 암시하는 억양이 살짝 묻어 있었다. 그 낯선 이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귀족적인 세련미와 예상치 못한 따뜻함이 조화를 이룬 용모에 당시 유행보다 살짝 긴 검은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이 사과를 주고받는 동안 머리 위 나뭇가지 사이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내 세찬 소나기로 변했다. 그 신사는 자신의 말이 충돌 직전의 여파로
오른쪽 앞다리를 저는 것을 알아차렸고 실용적인 결단력으로 그가 아까 지나쳤던 근처의 산지기 오두막으로 피신할 것을 제안했다. 작은 돌 건물은 소박하지만 반가운 보호처를 제공했고 단칸방에는 거칠게 깎은 탁자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차가운 벽난로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 좁은 공간은 그들이 초가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듣는 동안 이례적인 친밀감을 만들어냈다. 그들의 대화는 날씨에 대한 예의 바른 관찰로 시작되었지만 엘리너가 안장 가방에서 엿보이는 워즈워스 시집을 언급했을 때 금세 깊어졌다. 그 신사는 그녀의 문학적 관심사에 놀라움을 표하며 자신이 아는 대부분의 숙녀들은 지루한 예측 가능성으로 날씨와 유행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엘리너는 생각 없이 둘 다 똑같이 예측 불가능하고 그들이 받는 관심만큼의 가치가 거의 없다고 대답했고 즉시 자신의 솔직함에 입술을 깨물었다. 기분 나빠하는 대신 그 신사는 진심 어린 기쁨으로 웃었고 그의 회색 눈은 점점 더 큰 매혹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따뜻해졌다. 그들은 비가 그칠 때까지 시와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고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그들의 세계를 지배하는 엄격한 위계 질서 밖의 순간에 잠시 존재했다. 숲 가장자리에서 헤어질 때 엘리너는 자신이 방금 알렉산더 블랙우드, 즉 웨스트모어랜드 공작과 아침을 보냈다는 것을 도저히 알 수 없었고 그 또한 그 솔직하고 지적이며 흥미로운 흉터를 가진 여인이 사교계에서의 부재가 그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시작한 바로 그 윈터스경의 은둔하는 딸이라는 것을 똑같이 알지 못한 채 말을 몰았다. 버크셔 경과 부인의 런던 타운하우스의 반짝이는 샹들리에가 모인 귀족들 위로 무지갯빛을 던졌고 그들의 보석과 화려한 의상은 한밤의 푸른 실크 벽지와 금박 가구에 대비되어 별처럼 빛났다. 웨스트모어랜드 공작 알렉산더 블랙우드는 대리석 기둥 근처에 능숙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서 있었고 그의 맞춤 검은색 야회복과 엄격한 표정은 야심찬 어머니들을 단념시키지 못하는 다가가기 어려운 위험의 아우라를 만들어냈다. 그는 5년간의 해외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런던 사교계는 변함이 없었고 여전히 유리한 결혼을 통해 자귀와 재산이 거래되는 시장이었다. 그는 자작의 숨 가쁜 딸로부터 온 3번째 춤 신청을 기계적으로 거절했고 그의 주인은 열린 이중문 너머로 보이는 식탁을 장식한 정교한 중앙 장식품으로 향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제임스 헤이스팅스 경이 브랜디 2잔을 들고 다가와 아는 체 하는 미소를 지으며 알렉산더에게 한 잔을 건넸다. 제임스가 그의 명백한 산만함에 대해 묻자 알렉산더는 마지못해 사흘 전 숲에서 마주쳤던 여성에게 자신의 생각이 반복적으로 돌아갔다고 인정했다. 그녀에게는 나를 시험하는 무언가가 있어. 그는 낮은 톤으로 털어놓았다. 그녀의 솔직함, 보통의 사회적 예의로 다듬어지지 않은 지성 말이야. 대부분의 여성들은 내가 듣고 싶어 할 거라고 믿는 말을 하지만 그녀는 내 자귀가 무관한 것처럼 말했어. 제임스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부분의 여성들은 웨스트모어랜드 공작과 산지기 오두막에서 보호자 없이 1시간을 보낼 생각만으로도 기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알렉산더는 새로운 도착객의 발표로 대답을 모면했다. 에거서 윈터스 부인이 그녀의 찌푸린 표정과 계산적인 눈을 공유하는 두 젊은 여성과 함께 들어섰는데 그들은 최신 유행의 옷을 입고 있었다. 에거서 부인은 즉시 방을 결연히 돌기 시작했고 딸들을 유리한 위치에 세우고 그들의 음악과 수채화 실력에 대해 큰 소리로 이야기했다. 그녀가 알렉산더 쪽으로 움직이자 그는 정중하게 자리를 피하고 찬장에서 잔을 채우고 있던 주인인 버크셔 경에게 다가갔다. 알렉산더는 조심스러운 무심함으로 윈터스 가문에 대해 물었고 몇 년 전 에드워드 경에 대한 막연한 기억을 언급했다. 강력한 공작이 대화를 위해 자신을 지목한 것에 기뻐한 버크셔 경은 기꺼이 아는 바를 공유했다. 에드워드 경은 약 5년 전에 사망했고
그의 재산을 첫 결혼에서 얻은 외동딸에게 남겼으며 두 번째 부인과 그녀의 딸들을 위한 조항도 마련했다. 에거서 부인은 이제 그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필드를 관리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 소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아, 네, 그 의붓딸 말이죠. 알렉산더는 가벼운 호기심의 가면을 유지하며 말을 유도했다. 버크셔 경은 목소리를 낮추어 그녀는 신경질적인 성향과 몇 달 후 결국 윈터스 경의 목숨을 앗아간 바로 그 화재로 인한 흉측한 흉터 때문에 사교계에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알렉산더는 숲에서 만난 날씬하고 꿀생머리의 여성, 그녀가 우아하게 왼쪽 얼굴을 자신에게서 돌렸던 방식, 문학을 논할 때 그녀의 눈에서 번뜩이던 지성을 떠올리며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숨겨진 윈터스 양에 대한 그의 관심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고 이제 그녀의 계모의 동기에 대한 의심으로 더욱 불타올랐다. 만약 그가 만났던 젊은 여성이 정말 엘리너 윈터스라면 누군가가 그녀를 사교계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것이었고 알렉산더는 그 이유를 밝혀내기로 점점 더 결심하게 되었다. 숲에서의 만남 사흘 후 에거서 부인이 흥분과 경악으로 얼굴이 상기된 채 아침 식사방으로 뛰어들어 웨스트모어랜드 공작 자신이 바로 그날 오후에 공식 방문할 것이라고 알리면서 썬필드 저택은 전례 없는 혼란에 휩싸였다. 그 소식은 집안을 광란에 빠뜨렸고 하인들은 몇 년간 빛나지 않았던 은식기를 닦고 모든 방에 신선한 꽃이 장식되었으며 창고에서 최고의 찻잔 세트가 꺼내졌다. 에거서 부인은 즉시 엘리너를 동쪽 별차의 침실로 쫓아내며 어떤 상황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엄격히 지시했다. 공작이 세실리아와 베아트리스를 잠재적인 공작 부인감으로 평가하러 오는 것이 분명한데 흉터 있는 노처녀와 마주치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엘리너는 순순히 물러났지만 호기심에 이끌려 인상적인 공작의 마차가 도착했을 때 중앙 현관이 내려다 보이는 숨겨진 골방으로 갔다. 그녀는 마차에서 내리는 키 큰 인물이 산지기 오두막에서의 동반자임을 알아보고 심장이 거의 멎을 뻔했다. 그의 귀족적인 태도는 이제 정장을 입으니 더욱 분명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잉글랜드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한 명과 보호자 없이 몇 시간 동안 대화했으며 에거서 부인을 경악시켰을 법한 솔직함으로 그에게 말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얼음물 같은 모욕감이 덮쳐왔다. 그녀의 위치에서는 에거서 부인이 마치 경매에 나온 우수한 암말처럼 딸들을 선보이며 공작에게 아첨하는 공식 응접실 안을 볼 수 있었다. 엘리너는 더 가까이 다가가 부분적으로 열린 문 근처에서 아내 대화를 들을 수 있는 위치를 찾았다. 공작은 차가운 정중함으로 차를 받았고 그의 깊은 목소리는 그녀가 숨어 있는 곳까지 쉽게 들렸다. 그는 능숙하게 대화를 썬필드의 역사와 그 거주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끌었다. 에거서 부인이 지나가듯 윈터스 경을 언급하자 공작은 윈터스 경에게 첫 결혼에서 얻은 딸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윈터스 경에게 에거서 부인의 딸들 외에 다른 딸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뾰족하게 말했는데 그의 말투는 그가 사실을 알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에거서 부인은 점점 더 투명해지는 변명들을 더듬거리며 늘어놓았다. 불쌍한 엘리너가 섬세한 건강과 신경질적인 성향으로 고통받아 사교계가 그녀에게 너무 벅차다고 주장했다. 흉터 때문에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 불쌍한 아이가 너무 자의식이 강해서 은둔을 선호한다고. 엘리너는 이 거짓말에 분노로 불탔지만 공작의 회의적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더 파고들어 윈터스 양이 방문객을 받은 적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에게는 영지에 관한 사업이 있어 그녀가 마땅히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에거서 부인은 명백한 공황 상태에 빠져 엘리너가 편두통으로 몸져 누워 있다고 주장하며 어떤 메시지든 전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교환 내내 엘리너는 공작에 꿰뚫어 보는 시선과
그의 턱이 약간 굳어지는 것을 관찰했는데 이는 그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기만을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가 완벽한 예의를 갖추고 떠날 때 그의 눈은 마치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현관호를 훑었고 엘리너는 웨스트모어랜드 공작이 그녀의 상황의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다는 깨달음에 희망과 공포 사이에서 갈등하며 그림자 속으로 움츠러들었다. 공작의 마차가 긴 자갈길 아래로 사라진 후 엘리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감금에서 벗어났다. 애거서 부인의 기만을 목격한 감정적 혼란 끝에 신선한 공기가 절실했다. 그녀는 저택 동쪽에 있는 무성한 장미 정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12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으로 가꾸었던 한때 웅장했던 공간이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다듬지 않은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어 엘리너가 무릎을 꿇고 수년간의 방치 속에서 꽃잎을 피우려 애쓰는 힘겨운 흰 장미를 살피는 동안 풍화된 돌길 위로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는 이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등 뒤 불과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 깊은 목소리가 들릴 때까지 키 큰 인물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윈터스 양이시겠지요? 그가 말했고 엘리너는 놀라 숨을 헐떡이며 일어나 돌아섰다. 웨스트모어랜드 공작이 그녀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마차가 떠난 후 걸어서 손필드로 다시 돌아온 것이 분명했다. 황금빛 햇살이 그녀의 얼굴에 직접 비쳐 관자놀이에서 뺨까지 이어진 흉터를 완전히 드러냈지만 엘리너는 화재 이후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것을 그에게서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면의 혼란을 감추는 위험으로 자신의 신원을 인정하며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다. 그의 지성으로 따뜻한 회색 눈은 그녀의 강제된 은둔에 대한 의심과 그가 존경했던 남자의 딸을 만나려는 결심을 설명하며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그들의 대화는 산지기 오두막에서처럼 편안하게 흘러갔고 엘리너는 점차 자신의 상황의 진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애거서 부인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자신을 사교계에서 지웠는지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어요. 엘리너는 무의식적으로 흉터의 길을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설명했다. 하지만 벽은 방패인 동시에 감옥이 될 수 있고 저는 제 계모가 제 안위를 걱정하기보다는 제가 상징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알렉산더는 그들이 있는 방치된 정원을 둘러보며 진지하면서도 어딘가 다정한 표정으로 열심히 들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말에는 엘리너를 놀라게 한 깊은 이해심이 담겨 있었다. 어떤 꽃들은 다른 꽃들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가장 잘 피어납니다. 그는 공들여 가꾼 화단에서 떨어져 고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번성한, 특히 생기 넘치는 장미를 가리키며 말했다. 가꾸어진 꽃들 사이에서보다 고독 속에서 더 강하게 자라죠. 그 순간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꿀색의 갈색 머리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그녀의 눈의 결의가 빛날 때 알렉산더는 그녀의 평범함 너머에 있는 놀라운 정신, 즉 외부 세계가 그녀의 존재를 잇는 동안 자신만의 내면의 정원을 가꾼 지성과 회복력을 가진 여인을 보았다. 그녀가 꾸밈이나 교태 없이 그의 시선을 마주했을 때 그들 사이의 공기 중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다. 귀족적인 혼인이 일반적으로 세워지는 전통적인 기반을 초월하는 연결, 즉 사회적 이점보다는 상호 인정에 뿌리를 둔 무언가가 형성되었다. 손필드의 평온은 어느 쌀쌀한 아침, 웨스트모어랜드 공작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위풍당당한 마차의 도착으로 산산조각 났다. 한 쌍의 검은 말과 제복을 입은 하인들은 즉시 집안 하인들 사이에 소동을 일으켰다. 애거서 부인이 환영의 미소를 지을 시간도 거의 없었을 때 위험 있는 웨스트모어랜드 공작 대비가 현관홀로 휩쓸고 들어왔다. 그녀의 위풍당당한 태도와 손자를 쏙 빼닮은 날카로운 푸른 눈은 즉시 공간을 압도했다. 76의 소피아 블레구드는 여전히 사교계의 가장 강인한 인물들조차 위협하는 힘이었고 그녀의 날카로운 혀와 흔들리지 않는 지위는 런던 전역에서
그녀를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애거서 부인은 안절부절 못하며 다과를 권하고 예상치 못한 방문의 영광에 대해 아첨하는 말을 했지만 데비는 귀족적인 직설법으로 상냥한 말을 끊고 고인이 된 윈터스 경이 소중한 친구였기에 다음 주 자신의 문학살롱에 엘리너 윈터스 양을 특별히 초대하러 왔다고 발표해야 했다. 그들의 대화를 위해 서재가 선택되었고 엘리너는 아침 공부 중에 급히 불려와 숨을 헐떡이며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명성이 자자한 여성 앞에 서게 되었다. 공작 데비는 솔직한 평가로 엘리너를 훑어보았고 흉터에는 아무 말 없이 대신 즉시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의 최신 작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며 젊은 여성의 지식과 의견을 빠른 질문으로 시험했다. 엘리너가 사려 깊게 대답하자 두 여성의 대조는 극명하게 드러났다. 데비의 진정한 지적 호기심과 엘리너의 열정적인 참여는 대화가 금세 자신을 뒤로 하고 흘러가자 그 속에 끼어들려고 시도하는 애거서 부인의 얕은 허세를 부각시켰다. 애거서 부인이 엘리너의 허약함과 신경질적인 성향을 언급하며 초대를 돌리려는 몇 번의 투명한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토록 강력한 임무를 거절할 수 없었다. 특히 데비가 얼음장 같은 시선으로 그녀를 고정시키고 신선한 공기와 자극적인 대화야말로 그러한 질병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정확히 그에 대한 치료법이라고 말했을 때는 더욱 그랬다. 다음 주 화요일에 엘리너를 데비의 마차로 데리러 오기로 약속이 정해지자 노부인은 잠시 엘리너를 옆으로 데려갔다. 그녀의 마디 굵고 반지 낀 손가락이 놀라운 힘으로 젊은 여성의 팔을 잡았다. 애거서 부인이 들을 수 없도록 낮은 목소리로 그녀는 손자가 엘리너의 지성 외에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며 그것을 아주 흥미롭게 여긴다고 털어놓았다. 그녀가 지성이라는 단어에 둔 미묘한 강조와 그녀의 눈에 어린아는 체하는 반짝임은 알렉산더가 할머니와 그들의 만남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유했음을 깨달은 엘리너의 뺨에 홍조를 띠게 했다. 공작 데비가 도착했을 때와 같은 질풍 같은 효율성으로 떠나자 엘리너는 손필드의 계단에 서서 마차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바깥 세상으로 향하는 문이 강제로 열렸고 심지어 애거서 부인조차도 다시 닫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입가에 작은 미소를 띄었다. 문학 살롱이 열리는 날 아침은 맑고 밝게 밝아왔다. 마치 자연 자체가 5년간의 은둔 끝에 엘리너가 사교계로 내딛는 첫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승인하는 듯했다. 그녀는 침실 거울 앞에 서서 애거서 부인이 마지못해 마련해준 소박한 푸른색 드레스를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그것은 몇 시즌 뒤떨어진 실용적인 스타일이었지만 깨끗하고 잘 다려져 있었다. 공작 데비의 마차는 정확히 정오에 도착했고 엘리너가 놀랍게도 세실리아와 베아트리스도 동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애거서 부인은 딸들이 웨스트모어랜드 저택에서 모습을 보일 기회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웅장한 런던 저택은 그들이 도착했을 때 위압적으로 솟아있었다. 포틀랜드 석조 외관과 고전적인 비율은 여러 세대에 걸친 부와 권력을 선언했다. 엘리너는 집사를 따라 대리석으로 된 복도를 지났고 값비싼 예술품으로 장식된 그곳을 지나 20명 남짓의 저명한 손님들이 작은 그룹으로 대화하는 우아한 응접실에 도착했다. 그들의 등장을 지켜보기 위해 모든 고개가 돌아가자 그녀의 심장은 갈비뼈에 부딪힐 듯 쿵쾅거렸지만 익숙한 키, 큰 인물이 즉시 다가왔다. 알렉산더 블랙우드는 공식적인 환영 인사를 건넸지만 그 속에는 오직 엘리너에게만 향하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공작 데비가 앞으로 나와 소개를 했고 명백한 기쁨으로 엘리너를 위압적인 지식인, 정치인, 귀족들에게 소개했다. 초기 대화는 피상적이었지만 루소의 자연교육 이론에 관한 열띤 토론이 벌어지자 엘리너는 긴장감을 잊고 방을 침묵시키는 사려 깊은 비평을 내놓았다. 그녀는 루소의 접근법에 내재된 모순에 대해 조용한 권위로 말하며 그의 이상주의와 실제 적용의 균형을 맞추는 대안적인 해석을 제안했다.
저명한 인사들은 점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들었고 몇몇은 알렉산더가 명백한 자부심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할머니는 가까이 기대어 지성과 용기는 실로 드문 조합이라고 속삭였다. 토론이 계속되면서 엘리너의 자신감은 커졌고 그녀의 고립된 연구의 세월은 이 교육받은 지성인들의 모임에서 예기치 않게 가치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방 건너편에서 세실리아와 베아트리스는 얇게 가린 분노로 지켜보았다. 그들의 수채화와 피아노 연주에서의 피상적인 성취는 의붓자매의 진정한 박식함에 비하면 갑자기 공허해 보였다. 오후가 깊어지자 알렉산더는 정원을 한 바퀴 돌 것을 제안하며 그의 눈에 어린 열의를 감추지 못하는 형식적인 태도로 엘리너에게 팔을 내밀었다. 초여름 장미 화단과 고전적인 조각상들 사이에서 그는 처음에는 그녀의 은둔에 대한 소문이 자신을 매료시켜 풀어야 할 미스터리라고 느껴 그녀를 찾아 나섰다라고 고백했다. 하지만 내가 머무는 이유는 당신의 지성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이요. 그는 회색 눈으로 그녀의 얼굴에 집중하며 인정했다. 흉터는 그의 시선에 보이지 않는 듯했다. 그 햇살 가득한 순간 라벤더 화단 주위에서 나비들이 춤추고 열린 창문을 통해 지적인 담론의 먼 속삭임이 떠다닐 때 엘리너는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빛을 향해 뻗어나가는 꽃처럼 펼쳐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삶이 그녀가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였던 조용한 체념 이상의 것을 아직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었다. 문학살롱 이후 몇 주 동안 엘리너는 사교계로 점차 복귀하는 것 이상의 변화를 겪었다. 초대장이 점점 더 자주 도착했고 그때마다 애거서 부인은 마지못해 전달했다. 그녀는 의붓딸이 자신이 딸들을 위해 의도했던 관심을 끄는 것을 점점 더 커지는 분노로 지켜보았다. 그 정점은 펜브로크 경과 부인의 성대한 한여름 무도회 초대장이었다. 엘리너는 한 번도 참석하리라. 상상해 본 적 없는 행사였다. 애거서 부인은 처음에는 금지했지만 공작 대비의 뼈있는 편지 때문에 거절이 불가능해졌다. 무도회 날 저녁, 엘리너는 옅은 아이보리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계단을 내려왔다. 단순하지만 우아했고 꿀색의 갈색 머리는 흉터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서 부분적으로 감추도록 손질되어 있었으며 그녀의 태도에서는 새로운 자신감이 엿보였다. 애거서 부인은 계산적인 눈으로 그녀를 관찰했고 그녀의 꽉 담은 미소 뒤에는 조심스럽게 계획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 펜브로크 무도회장은 수정 샹들리에 아래에서 반짝였고 수백 개의 촛불이 정교한 꽃 장식과 세련된 커플들이 광택 나는 바닥을 가로질러 정확한 형태로 움직이는 모습을 비추었다. 엘리너는 대리석 기둥 근처에 서서 수년간의 은둔 생활 끝에 겪는 감각적 경험에 압도당해 있었다. 그때 알렉산더가 그녀 곁에 나타났고 그의 큰 키는 그녀를 명백한 자부심으로 춤 무대로 이끌며 즉각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들이 한 세트를 막 마쳤을 때 애거서 부인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긴장한 젊은 하인에게 엘리너 근처에서 비틀거리게 하여 그녀의 아이보리색 드레스 앞자락에 붉은 와인을 쏟으라고 지시했다. 엘리너가 놀라 숨을 헐떡이자 애거서 부인은 거짓된 염려로 달려와 악명 높은 소문꾼들 무리 쪽으로 의붓딸을 이끌며 사고를 큰 소리로 한탄했다. 정확히 조절된 목소리로 애거서 부인은 엘리너의 괴로움에 대한 연극적인 걱정을 표하며 불쌍한 아이가 어머니 쪽 집안을 닮았어요. 광기에 스친 총명함이라고나 할까요? 이해하시죠? 라고 말했다. 그녀는 과장된 동정심으로 계속해서 불안정한 기질, 신경 발작,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가상의 사건들을 상세히 설명했고 각 단어는 열렬한 호기심으로 더 가까이 다가서는 근처의 청중에게 분명하게 전달되었다. 속삭임은 마른 풀에 붙은 불처럼 무도회장을 통해 퍼져나갔고 망가진 드레스를 닦아내려는 엘리너에게 조각조각 들려왔다. 고개들이 그녀 쪽으로 돌아갔고 표정은 호기심에서 동정, 그리고 희미한 경계심으로 바뀌었으며
잔인한 소문이 퍼지면서 그녀 주위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다. 살롱에서의 최근 지적인 성공조차도 우려스러운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자연스럽고 아마도 유전적인 격렬함의 증거로 재해석되었다. 그녀를 둘러싼 반짝이는 우아함과 자신의 사회적 파멸에 대한 커져가는 인식 사이의 대조는 엘리너를 압도했고, 위엄을 유지하려는 결심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위협적으로 차올랐다. 그녀는 염려하는 구경꾼들을 피해 빠져나와 어두운 테라스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그곳의 시원한 밤 공기는 불타는 굴욕감에 거의 위안이 되지 못했다. 에거서 부인은 외과적인 정밀함으로 목표를 달성했고, 엘리너의 짧은 사격의 등장이 그러한 치욕으로 끝나도록 하여 그녀가 틀림없이 영원히 물러나게 함으로써 웨스트모어랜드 공작이 흠없는 선택지들, 가급적이면 세실리아나 베아트리스 윈터스 중에서 더 적합한 짝을 찾게 만들었다. 엘리너가 테라스에 나간 지 5분도 차에 되지 않아 발소리가 다가오는 것을 들었다. 그가 그녀가 서 있는 달빛 웅덩이로 들어서기 전에 익숙한 걸음걸이는 즉시 알렉산더임을 알려주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 곁으로 와 부드러운 빛 속에서 그녀의 뺨을 은빛으로 물들인 눈물을 닦아줄 손수건을 건넸다. 사회의 의견은 모래처럼 변합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다음 가십의 바람에 쉽게 휩쓸려 가지만 진정한 가치는 저 위 별처럼 변함없이 남아있지요. 그의 부드러운 말은 그녀 안의 댐을 열었고, 그녀가 자신의 굴욕감과 애거서 부인의 잔인함으로 인해 사교계에서의 짧았던 등장이 영원히 파괴되었다는 확신을 고백하며 슬픔이 쏟아져 나오게 했다. 알렉산더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그녀를 놀라게 했는데, 그는 숲에서 처음 만난 이후로 그녀의 과거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녀의 상황의 진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의 어머니 가족에게는 광기나 불안정의 이력이 없었다. 그들은 학자이자 예술가였고, 에거서 부인이 그들의 지적 추구를 불길한 것으로 재해석한 것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그녀의 흉터의 진짜 기원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사회가 믿게 된 것처럼 어떤 미스터리한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몇 달 후 연기 흡입으로 인한 폐 손상으로 결국 목숨을 잃은 아버지를 화재 중에 구하려 했던 그녀의 용감한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계모는 사고 전에는 당신의 유산과 아름다움을 두려워했소. 알렉산더는 설명했다. 그의 회색 눈은 무도회장에서 들려오는 먼 음악이 밤 공기를 통해 떠다니는 동안 달빛을 반사했다. 이제 그녀는 당신의 지성과 그것이 당신에게 정당한 것을 주장할 힘을 준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요. 엿보는 눈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지만 문명 사회의 손길이 닿는 곳에 있는 친밀한 테라스 환경은 꾸밈이나 가식 없이 진실이 마침내 드러날 수 있는 선격을 만들었다. 엘리너는 알렉산더가 계속 말하는 동안 충격적인 침묵 속에서 들었다. 그의 깊은 목소리는 어떤 숄보다도 시원한 밤 공기 속에서 그녀를 더 따뜻하게 해주는 확신을 담고 있었다. 그는 영국에서 이름난 모든 민녀를 소개받았고, 해외에서 돌아온 이후로 그의 앞에 줄을 섰지만, 그녀처럼 조용한 지성, 회복력, 그리고 자귀 너머의 사람을 볼 수 있는 능력으로 자신을 감동시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당신의 지성을 존경하지만, 그는 계속했다. 당신의 마음을 훨씬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소. 아첨이나 전략적 이점이 없는 그의 선언 속 정직함은 에거서 부인의 계략이 완전히 꺼뜨리지 못했던 엘리너 안의 무언가, 즉 진정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고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태어난 용기에 불을 지폈다. 말없이 그녀는 그가 내민 팔에 손을 얹고 무도회장 문을 향해 움직이며 더 똑바로 섰다. 함께 그들은 반짝이는 공간으로 다시 들어섰다. 엘리너는 더 이상 자신의 흉터나 공작과의 관계를 숨기려 하지 않았고, 그의 보호적인 자세와 자랑스러운 표정은 어떤 부인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속삭임을 잠재웠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린 가운데 엘리너 윈터스는 더 이상 숨겨지기를 거부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녀의 조용한 위엄은 어떤 말보다도 더 강력하게 애거서 부인의 계략에 대한 질책이 되었다. 펜브로크 무도회 사흘 후 엘리너는 웨스트모어랜드 저택으로 공식 소환장을 받았다. 전령은 공작이 그녀의 유산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안내된 곳은 응접실이 아닌 알렉산더의 개인 서재였다. 그곳은 어두운 떡갈나무 판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의 광범위한 여행에서 가져온 지도, 책, 유물들로 가득 찬 위험 있는 공간이었다. 분위기의 심각성은 즉시 명백했다. 알렉산더는 그의 가족 변호사인 해링턴 씨라고 소개한 저명한 노신사 옆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심각한 표정은 엘리너에게 즉각적인 우려를 안겨주었지만 그 뒤따른 폭로에는 아무것도 그녀를 대비시킬 수 없었다. 해링턴 씨는 공작 대비의 오래된 서신을 정리하던 중 애거서 부인이 남편 사후에 제시했던 문서와는 상당히 다른 유언장을 언급하는 윈터스 경의 편지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조사를 통해 제대로 증인 서명되고 봉인된 진짜 유언장이 윈터스 경이 사망하기 직전 보관을 위해 공작 대비에게 이전된 그의 사업 서류들 사이에 숨겨져 있음이 밝혀졌다. 변호사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문서를 펼치며 이 법적 지시에 따르면 엘리너가 단순히 일부가 아닌 손필드 저택 자체를 포함한 윈터스 재산의 대부분을 상속받았으며 애거서 부인에게는 단지 적당한 수당과 영진의 과부 저택의 사용권만 부여되었다고 차분한 어조로 설명했다. 5년 동안 그녀의 계모는 정당하게 엘리너의 소유인 재산을 체계적으로 잘못 관리하며 진정한 상속인을 고립시키고 그녀의 권리를 모르게 한 채 자신의 용도로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다. 그녀는 당신을 숨겨둘 모든 이유가 있었소. 알렉산더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이 사교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그녀의 통제를 위협했고 누군가가 당신의 처지와 당신의 정당한 지위 사이의 불일치를 알아챌 위험을 만들었지. 배신의 심각성은 엘리너가 그 의미를 흡수하려 애쓰는 동안 물리적인 무게처럼 그녀를 짓눌렀다. 애거서 부인의 잔인함이 갑자기 완벽하게 이해되었다. 단순히 엘리너가 추측했던 사소한 질투가 아니라 윈터스 가문의 재산에 대한 자신의 사기성 주장을 보호하기 위한 계산된 작전이었던 것이다. 정당한 보복의 기회에 직면하여 엘리너는 의로운 분노와 자신이 겪었던 것과 같은 고통을 가하고 싶지 않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다. 만약 제가 잔인함을 잔인함으로 갚는다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녀는 조용히 물었고 그녀의 회색 눈은 그의 책상 광택나는 표면 너머로 알렉산더의 눈과 마주쳤다. 애거서 부인에게는 저에 대한 죄와는 별개로 고려해야 할 두 딸이 있어요. 서재 창문에서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이 그녀가 말하는 동안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고 약함이 아닌 알렉산더를 분명히 감동시킨 도덕적 강인함을 드러냈다. 그는 그녀가 계모의 악의적인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길을 고려하기 시작할 때 명백한 감탄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수년간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타고난 연민은 온전하게 남아있었다. 웨스트모어랜드 저택에서의 폭로적인 만남. 다음 날 아침, 엘리너는 단호한 걸음걸이로 손필드로 돌아와 아침 식사 후 공식 응접실에서 애거서 부인을 만나자고 요청했다. 빛바랜 우아함과 금박 액자 속에서 내려다보는 윈터스 가문 조상들의 초상화가 있는 그 공간은 5년 만에 다가온 심판을 위한 완벽한 배경을 제공했다. 엘리너는 벽난로 근처에 자리를 잡고 여러 세대 전 조상들의 얼굴, 특히 벽난로 위 유화에 담긴 어머니의 온화한 얼굴에서 힘을 얻었다. 애거서 부인이 평소에 권위 있는 태도로 들어섰을 때 그녀는 전통적으로 안주인이 차지하던 자리에 당당하게 서 있는 엘리너의 모습에 순간적으로 주춤했다. 엘리너는 서론 없이 계모에게 진짜 유언장과 자신의 상속 재산이 유용되는 동안 자신을 그림자 속으로 밀어넣었던 체계적인 기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알렸다. 엘리너가 차분한 어조로 법적 문서들이 회수되고 인증되었으며
손필드와 윈터스 가문 전체의 통제권이 정당한 상속인에게 돌아왔다고 설명하자 에거서 부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높은 창문을 통해 오후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두 여성 사이에서 춤추는 먼지 티끌을 비추는 가운데 엘리너는 자신의 결정을 전달했다. 당신은 계속 여기서 살게 될 것이고 당신 딸들도 아버지가 원하셨던 대로 지참금을 받게 될 겁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 집과 그 관리는 즉시 저에게 돌아옵니다. 엘리너가 예상했던 것처럼 부인이나 분노로 반응하는 대신 에거서 부인은 그녀의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듯했고 수년간 조심스럽게 유지해온 가식이 무너지자 근처의 긴 의자에 주저앉았다. 두 사람 모두를 놀라게 한 쓰라린 정직함으로 그녀는 자신의 잔인함을 부추겼던 질투를 고백했다. 당신 어머니는 모든 것을 가졌어. 그녀는 거의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름다움, 사랑, 존경. 반면에 나는 항상 간과되었고 항상 두 번째 선택이었으며 항상 사랑받는 사람보다는 실용적인 선택지였지. 그녀는 마침내 갈망하던 지위와 존경을 차지하기를 바라며 윈터스 경과 결혼했지만 결국 그의 첫 아내의 그림자 속에 영원히 갇혀 있음을 발견했고 그 딸은 에거서 부인이 결코 될 수 없는 존재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다. 두 여성 모두에게 명백한 고통이 그들 사이의 공간을 채웠고 간과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그들의 공통된 이해는 예상치 못한 연결의 순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당신은 저에게 그 기분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셨군요. 엘리너가 부드럽게 대답했고 그녀의 말의 단순한 진실은 어떤 비난보다도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에거서 부인의 정성 들여 손질한 머리카락의 은색 가닥과 엘리너의 젊은 얼굴의 흉터를 똑같이 비추는 그 오후의 햇살 아래 그 순간 그들은 서로에게서 받았고 또한 가했던 상처를 인식했다. 그것은 과거를 지우지는 못하지만 덜 쓰라린 미래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깨어지기 쉬운 이해의 다리를 만들었다. 자신의 지위에 대한 새로운 명확성은 엘리너가 하틀리 부인의 저녁 파티 초대를 수락하도록 용기를 주었다. 그 행사는 한때 그녀가 감히 넘볼 수 없다고 여겼던 것이었다. 하틀리 타운하우스는 과시적인 부로 빛났고 그 식당은 금박 의자, 거대한 꽃장식, 최고급 자기와 은식기 세팅으로 꾸며진 과잉의 신전이었다. 엘리너는 알렉산더의 팔짱을 끼고 조용한 위엄으로 들어섰고 공작 대비가 위엄 있는 권위로 뒤따랐지만 이 막강한 동맹조차도 모인 손님들 사이로 파문처럼 퍼지는 속삭임을 막을 수는 없었다. 비록 엘리너가 쏨필드에서 정당한 자리를 되찾고 수년간의 재정적 부실 관리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사회는 그녀가 은둔 생활에서 잉글랜드 최고의 신랑감의 명백한 총애를 받기까지의 급격한 상승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이었다. 사회적 영향력이 잔인한 만큼이나 막강했던 하틀리 부인은 자신의 불만을 거의 숨기려 하지 않았고 엘리너를 알렉산더와 멀리 떨어뜨려 거의 귀가 먹은 두 신사 사이에 앉혔는데 그들은 대화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호화로운 코스 요리들이 우아한 행렬로 나왔고 하나같이 이전 것보다 더 정교했다. 엘리너는 귀에 단편적으로 들려오는 속삭임, 즉 그녀의 흉터, 수년간의 고립, 그리고 알렉산더 같은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소문에도 불구하고 평정을 유지했다. 마지막 코스가 나왔을 때 하틀리 부인은 목소리를 높여 테이블 아래까지 들리도록 했고 동행에게 흉터 있는 얼굴과 의심스러운 배경을 가진 은둔자가 새로 발견한 재산이 어떻든 간에 잉글랜드 최고의 신랑감에게는 거의 어울리지 않는 것 같군요. 라고 말했다. 최소한의 예의조차 어긴 이 발언에 테이블은 침묵에 빠졌고 모든 시선은 표정이 화간감처럼 굳어진 알렉산더에게 쏠렸다. 그는 신중하게 잔을 내려놓았고 그의 목소리는 조용한 식당을 통해 분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윈터스 양이 우월한 지성과 인격을 고려할 때
자신을 그녀의 관심에 합당하다고 여겨주는 것을 행운으로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어떤 이들이 피상적인 속성을 잘못 추구하느라 간과할 수 있는 자질들이었다. 하틀리 부인이 대답하기 전에 공작 대비는 가치는 가치를 알아보는 법입니다. 하틀리 부인, 유행이 그러지 못할 때조차도 말이죠. 라고 자신의 관찰을 덧붙였다. 이 선언은 너무나 귀족적인 단호함으로 전달되어 더 이상의 논평은 불가능해 보였다. 저녁의 나머지는 긴장된 예의 속에서 지나갔지만 엘리너는 대결에도 불구하고 기묘한 가벼움을 느꼈다. 알렉산더의 공개적인 선언이 사적인 감탄을 넘어 그의 의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단계임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떠날 때 알렉산더는 자부심과 보호적인 분노를 모두 담은 미소로 팔을 내밀었고, 공작 대비는 여기의 교재는 안목이 다소 부족한 것 같지만 내 손자가 동반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토록 훌륭한 판단력을 보여주어 기쁘구나 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이 말은 아침까지 런던의 응접실들을 통해 퍼져나가 공작가의 승인이라는 명백한 무게를 싣게 될 것이었다. 하틀리 부인 댁에서의 대결 이후 몇 주 동안 엘리너는 어머니의 장미 정원을 복원하는 데 전념했다. 그녀의 상속 재산을 실질적으로 되찾는 일은 사회적 인정이 결코 줄 수 없었던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방치되었던 공간은 그녀의 끈기 있는 보살핌 아래 점차 변화했고, 가시와 잡초는 신중한 질서와 무성한 아름다움에 자리를 내주었다. 수정처럼 맑은 6월의 아침, 새벽빛이 세상을 금빛으로 물들일 때 엘리너는 깨어나는 꽃들 사이에 무릎을 꿇고 침범하는 덩굴에서 힘겹게 버티는 흰 장미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알렉산더가 다가오는 것을 그의 그림자가 옆에 이슬 맺힌 잔디 위에 드리워질 때까지 듣지 못했다. 정원은 그들 주위에서 반짝였고 수천 개의 물방울이 햇빛을 포착하고 반사하여 평범한 장미들을 보석 같은 경이로움으로 변화시켰다. 알렉산더는 명백한 감탄으로 그녀의 작품을 바라보며 한때 버려졌던 공간이 이제 생명과 색으로 가득 차 끈기 있는 경작과 변함없는 보살핌의 증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 장미들은 고립된 채 재배되었소. 그는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것들로부터 떨어져 더 강하게 자랐지. 바로 당신처럼 말이오. 그 비유는 엘리너에게도 와닿았다. 그녀의 수년간의 은둔 생활은 사회의 얕은 물에서는 결코 발전하지 못했을 깊이 있는 인격을 형성했다. 놀랍게도 알렉산더는 그녀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흠없는 바지에 젖은 흙이 묻는 것을 개의치 않고 그는 흙 묻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는 단지 사회의 얕은 가치를 반영하는 공작 부인을 원하지 않소. 그는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그녀의 회색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그것들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다른 이들의 빛을 단순히 반사하는 대신 자신만의 빛을 가져오는 사람을 원하오. 엘리너는 희망과 두려움이 가슴속에서 싸우는 것을 느꼈다. 행복의 가능성은 너무나 깨어지기 쉬워 거의 잡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사람들은 항상 제 흉터를 먼저 볼 거예요. 그녀는 속삭였고 그녀의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오랫동안 그녀의 존재를 정의해온 그 자국을 더듬었다. 그녀의 말은 아침 공기 중에 맴돌았다. 수년간의 강제된 무존재와 계산된 잔인함으로 입은 더 깊은 상처의 물리적 표현이었다. 알렉산더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얼굴에서 부드럽게 떼어내어 자신의 손에 단단히 잡았다. 나는 당신의 용기를 먼저 보오. 그는 조용한 확신으로 대답했다. 당신의 지성을 두 번째로, 그리고 그 외 모든 것은 비범한 영혼을 담은 그릇일 뿐이오. 그의 말은 그녀를 보호하는 포옹처럼 감싸 안았고 동정이 아닌 그녀의 진정한 자아에 대한 깊은 인정을 제공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심었던 이 정원에서 수년간의 방치를 견디고 예상치 못한 활력으로 다시 피어난 장미들에 둘러싸여
엘리너는 자신의 선택을 했다. 그녀는 빛 속으로 온전히 걸어 들어가 단지 자신의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그녀 앞에 자유롭게 주어진 사랑을 주장할 것이었다. 알렉산더가 일어서는 것을 돕기 위해 손을 내밀며 그녀는 그에게 대답을 주었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 즉 사회의 한계에 순응하기보다는 도전할 미래를 받아들였다. 아침 하에는 더 높이 솟아올라 이슬을 태워버렸지만 일시적인 장식을 잃었다라고 해서 장미들이 덜 웅장해지지는 않았다. 마치 엘리너가 수년간의 고립에서 벗어나 약해진 것이 아니라 더 강해져 마침내 온전히 보여질 준비가 된 것처럼. 결혼식 날로 정해진 가을날은 황금빛으로 밝아왔고 이제 엘리너의 세심한 관리 아래 되찾고 변화된 손필드 저택을 축복하는 듯했다. 대형 홀과 인접한 방들은 어머니의 정원에서 가져온 장미들로 장식되었고 그 풍부한 향기는 밀랍초와 신선한 녹음과 어우러져 새로운 생명의 분위기를 자아냈다. 엘리너가 그녀를 시집 보내기로 흔쾌히 동의한 해링턴 씨의 팔짱을 끼고 작은 가족 예배당의 통로를 걸어 내려갈 때 햇살은 고대의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그녀의 아이보리색 드레스 위로 보석 같은 무늬를 드리우고 그녀의 얼굴을 밝혔다. 그녀는 분이나 전략적인 머리 모양으로 흉터를 가리지 않기로 선택했다. 그 자국은 이제 그녀 이야기의 결정적인 특징이라기보다는 단지 일부일 뿐이었다. 앞쪽 가까이에는 애거서 부인이 딸들 옆에 차분한 위엄으로 앉아 있었고 엘리너와의 관계는 이제 진정한 온정은 아닐지라도 조심스러운 존중의 관계가 되었다. 한편 공작 대비는 명예석에서 명백한 승인으로 예식을 지켜보았다. 알렉산더는 제단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큰 키는 위엄 있으면서도 환영하는 분위기였으며 그의 눈이 그녀의 눈과 마주치자 모인 손님들이 무의미해질 정도의 따뜻함이 느껴졌다. 고대 예배당의 석가래까지 울려 퍼지는 맑은 목소리로 말한 그들의 서약에는 사랑과 신의의 약속뿐만 아니라 가치가 수능보다는 인격으로 측정되는 세상을 만드는데 동반자가 되겠다는 약속도 담겨 있었다. 뒤따른 축하 행사는 전통과 그들의 결합을 특징짓는 비관습적인 정신을 혼합하여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삶의 기조를 정했다. 5년 후 화창한 봄날 오후 손필드 저택은 엘리너와 알렉산더가 주최하는 계절별 문학 살롱으로 지적인 활기로 넘쳐났다. 이제 영국에서 가장 자극적인 모임으로 여겨지는 이 살롱의 넓은 응접실은 우아한 가구와 함께 책꽂이를 수용하도록 재설계되었고 자연 철학에서 정치 이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토론을 위해 유럽 전역의 저명한 지성인들을 환영했다. 모인 지식인들 사이를 그들의 3살배기 딸 소피아가 돌아다녔다. 어머니의 꿀색갈색 곱슬머리와 아버지의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가진 이 조숙한 아이는 천문학에 관한 그림책을 들고 자신의 나이를 훨씬 뛰어넘는 대화를 듣고 있었다. 엘리너는 이제 교육과 여성의 지적 능력에 관한 그녀의 논문이 스캔들과 찬사를 동시에 불러일으킨 출판된 철학자가 되어 그룹 사이를 쉽게 오갔다. 그녀의 흉터는 더 이상 호기심 어린 시선을 끌지 않고 대신 인지의 표시, 즉 그녀의 사상이 관습에 도전하는 여성의 가시적인 상징 역할을 했다.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목에 걸린 사파이어를 비추었다. 그것은 알렉산더의 결혼 선물로 그가 그들이 산지기 오두막에서 처음 함께했던 아침 하늘색의 보석을 주문 제작한 것이었다. 가장 좋아하는 안락의자에서 이제 80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위엄 있는 공작 대비는 명백한 만족감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방문한 프랑스 철학자가 손자의 특이한 결혼에 대해 언급하자 그녀는 특유의 직설법으로 알렉산더는 독특한 여성을 찾다가 혁명가를 발견했지 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엘리너가 능숙하게 대화를 새로운 지적 영역으로 이끄는 것을 보며 반짝였다. 안개 낀 숲에서의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사교계의 점진적인 변화로 이어져 손필드를 훨씬 넘어서는 파문을 만들어냈다.
한때 숨겨지고 잊혔던 엘리너 윈터스 블랙우드는 단지 눈에 띄게 된 것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존재로 부상했고, 그림자에서 빛으로의 그녀의 여정은 다른 이들이 따를 길을 밝혔다.